이것은 히토호 씨와 그의 집, 그곳이 마치 저주받은 듯 더러운 어느 평범한 날 이야기야. 갑자기 아름다운 여주인 주키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하자 히토호 씨는 충격에 얼어붙어. 이건 운명의 만남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그녀를 그 더러운 집으로 초대해. 청년은 변명하듯 부모님이 없어서 지금은 조금 더럽다고 말해. 소개하자면 이 매력적인 여자는 주키, 최고의 암살자지만 어쩐지 그를 위해 하녀가 되고 싶어해. 히토호 씨는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장난인지 여전히 궁금해져. 마음속으로 만약 그녀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한다면 바로 쫓아낼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묻자 주키는 순수하게 말해. 그녀의 일은 주로 암살, 배신자들을 없애는 거라고 해. 그리고 그녀가 여기 온 건 주인님의 소개 때문이야. 듣고 나서 히토우 씨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멍해져. 갑자기 깨닫네. 여자가 너무 예쁠수록 더 위험하단 걸. 그래서 그녀를 보내고 싶어져. 하지만 주키는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알려주지. 히토우 씨는 그 집에 사는 여자의 손자. 주인의 친척 중 둘째 아들이야. 듣고 나서 그는 여전히 그게 누구인지 파악 못하네. 하지만 멀리 있는 친척일 거야. 확실히 하려고 그는 그녀의 암살 작업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그녀의 특기를 보여달라고 해. 그래서 정원으로 가서 주키는 몸에 숨긴 무기를 꺼내 우아하게 몸을 날리며 나무에 칼을 정확히 꽂아 히토우 씨를 놀라게 해. 이건 사람이라기보단 악마 같아. 그녀는 그 일에 너무 열정적이고 보여주면서 기뻐하는 듯해. 정말 무서워. 보통 암살할 때 그녀는 한 번에 끝내버려. 하지만 이건 그를 위해 보여주려는 거라서 그렇게 한 거야. 그는 떨며 앉아 만약 그녀를 화나게 하면 바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는 평범한 청년이라 누구와도 원한이 없어. 그녀의 암살 기술은 필요 없어. 게다가 그녀의 주인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그녀를 고용할 수 없어. 듣고 나서 주키는 조금 슬퍼지지만 어쩔 수 없어. 암살자지만 그녀는 착해. 떠나기 전에 그에게 인사해. 청년이 조금 불안해져요. 그 불쌍한 소녀는 스스로에게 물어요. 대체 뭘 기대한 걸까? 암살자라면 누가 고용하겠어? 히토우 씨의 부름을 듣고 그게 다가오네. 방황하다가 갑자기 히토우 씨의 부름을 듣게 돼요. 그 아이는 그 종을 떨어뜨린 걸 돌려주러 왔는데 달려가다 모르게 자동차에 부딪혀버려요. 최고의 반사신경으로 주키가 망설이지 않고 나라가 구해요. 본능적으로 주키가 나라가 구해. 다행히 둘 다 다치지 않아.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우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히토우 씨를 감동시켜. 알아보니 이건 그녀가 처음 사람을 구한 거라서 심장이 빨리 뛰어 이유를 모르겠어. 히토우 씨는 그녀의 머리 장식종을 돌려주고 그녀를 배웅해. 몇 초 후 그는 마음을 바꾸고 청소할 사람을 찾고 있으니 그녀에게 물어봐.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무기 수집에 대해 이야기해. 전설처럼 칼은 인류의 첫 번째 도구야.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높아. 한 번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갑자기 히토우 씨는 자신이 바보 같아. 암살자를 함께 살게 하다니. 그는 다시 설명해. 이제부터 그녀는 청소만 하면 충분하다고. 순진한 하녀는 그걸 사람 죽이는 일로 착각해. 그는 서둘러 설명해. 그건 암살자의 용어일 뿐. 여기서는 집 청소라는 뜻이야. 그가 큰 쓰레기 봉투를 가리키자 주키는 그걸 시체를 넣는 곳으로 생각해.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조금 위험하지만 자신을 구했으니 나쁜 사람은 아니야. 문제를 이해한 주키는 어리둥절하게 물어. 집 일을 잘하면 여기 머물 수 있을까? 문제는 그녀가 칼 외에는 아무것도 만진 적 없어서 서툴러.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끼고 사과한 후 그녀는 다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지만 그는 기회를 줘. 그녀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지만 암살 기술은 최고야.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아. 히토우 씨는 그녀가 슬퍼 보이자 위로하며 익숙하지 않은 일을 주다 보니 그렇다고 그녀를 닦아주기까지 해.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암살자에게 누가 이렇게 해본 적 없으니까 그는 그녀를 쫓아내지 않겠고 더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녀는 기뻐해. 식사 시간에 그는 하녀에게 음식을 할 줄 아는지 물어. 식사 시간에 그 아이가 하녀 언니에게 요리하는 거 물어봐요. 얼굴이 강아지처럼 슬퍼 보이니 못하는 게 확실해요. 먼저 씻고 본인 스스로 해볼게요. 할 수 없으면 그 아이가 푸 할머니를 먼저 씻게 하고 본인 스스로 해볼 거예요. 그 후 욕실에서 주키는 그 아이의 말에 계속 생각에 잠겨요.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그는 밖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을 상상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원래 옷을 입고 있어. 야채 손질은 그녀가 맡아. 칼 다루는데 그녀만 한 사람 없으니까. 양배추를 하늘로 던지자 그녀는 한 번에 딱 맞는 크기로 자르며 사냥 임무를 완수한 듯 기뻐해. 다음은 미소스프와 간단한 음식. 실제로 그는 요리 잘 못하니까 주키에게 돈까츠 먹어본 적 있냐고 물으면 그녀는 아니래. 정말 최고의 암살자답게. 그녀는 일에만 집중하고 먹는 건 어떻게든 해. 그녀의 생각에 음식은 생존을 위한 거지 맛이나 모양은 무의미해. 듣고 나서 그는 말해 하녀야. 돈까츠를 먹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이 음식은 60년 역사의 가게에서 나오는데 이 동네의 자랑이야. 여기서 나온 다양한 메뉴는 맛있고 저렴해. 그래서 그가 배고플 때 항상 선택이야.
집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알겠네. 다 음식 포장지 때문이야. 주키는 순진하게 그 설명을 듣지만 여전히 무관심해. 처음에 그녀는 그에게 다 먹으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히토시는 고기를 나누어 하녀에게도 주며 가족처럼 먹게 해. 그렇게 그들은 돈까츠와 밥, 미소스프를 함께 즐겨. 주키는 먹어보지만 맛이 안 나 고기부터 밥, 수프까지. 특히 암살자 생활 때문에 그녀의 미각이 사라진 듯해. 마음속에서 과거를 떠올리며 이건 그가 직접 만든 거라서 더 따뜻하게 느껴져. 맛있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하려 그럴싸하게 말해. 그가 그렇게 웃으니 주키는 이게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그는 물보다 더 따뜻해. 청년은 그녀가 위층방에서 지낼 수 있게 준비해. 아직 청소 안 됐지만 침대 커버만 바꾸면 돼. 실제로 그녀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처음부터 그녀는 그냥 머물 곳만 있으면 만족이야. 그가 방을 준비해주자. 그녀는 감사해. 그녀가 순진하게 돈까츠를 소스 없이 먹자. 그는 그녀에게 방법을 가르쳐. 따라하자. 놀랍게도 그녀의 미각이 돌아와. 그건 그의 진심이 깨운 거야. 이런 맛은 처음이라서 몸이 떨려. 이런 맛은 처음이라서 몸이 떨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마음속에서 그 소스의 특별함을 생각해. 밤이 깊어지자 히토시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려. 실은 예전부터 그는 악몽을 자주 봐. 그 꿈처럼. 매번 그럴 때마다 울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배가 고파. 보통 그는 부엌에 라면을 준비해두니 내려가. 의외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늘의 하녀 암살자를 떠올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들여다봐. 주키는 새하얀 잠옷을 입고 마치 유령처럼 보여.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는 정말 귀엽네. 방금 그 신비로운 소스를 맛보느라 몰래 부엌으로 내려가 먹는 거야.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사과해. 이게 그의 소중한 거였을 텐데 몰래 먹다니. 그는 화내지 않고 그녀가 아무 잘못도 안 한 걸 알게 돼서 안도해. 그녀도 배고파 보이니 그는 라면을 둘 다 위에 끓여. 어쩐지 주키는 말해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소스의 맛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 그 말로 히토우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청년은 찬장에 있는 걸 다 꺼내. 그녀가 소스와 함께 먹게 해. 하녀는 그 신성한 소스로 기뻐하며 뭐든 상관없어. 잠시 후 주키가 그의 악몽에 대해 물어. 그 질문은 정말 놀라워. 그녀는 몰래 내려오다 그의 신음소리를 들었대. 처음에 암살자가 공격하는 줄 알고 무기를 들고 갔어.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는 그냥 울었을 뿐이야. 듣고 나서 히토우시는 자신의 약함을 여자에게 보인 게 부끄러워. 하녀는 더 말해 그가 혼란 속에서 엄마라고 여러 번 불렀대. 놀랍게도 주키도 꿈에서 돈까츠 소스와 대화하는 걸 꿨어. 그녀는 말해 내가 이렇게 크면 그 소스를 평생 핥아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절정일 때 깨버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꿈이 산산조각 나. 그 말을 듣고 히토우시는 할 말이 없어. 게다가 이건 그녀의 그동안 제일 아름다운 꿈이야. 전에 본 건 다 피와 관련된 거였어. 깨고 나서도 오늘처럼 감정이 없었어. 그 꿈을 다시 꾸고 싶어. 그 거대한 소스의 맛을 느끼려고. 그가 울고 있다는 걸 듣고 그녀는 슬퍼.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어. 그 진심 어린 말에 그는 기뻐하며 자신이 버려진 이야기를 털어놔. 악몽 볼 때마다 엄마가 다리를 베고 눕게 해줬어. 듣고 나서 주키도 제안해. 한번 해볼래? 하지만 그는 거절해. 그건 어렸을 때뿐이야. 이제 어른이 됐어. 하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 나는 태어나서 단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뿐이야. 그런데 무너질 것 같을 때 갑자기 누가 그녀를 지탱해? 정신을 차려주네. 이제 그녀는 그걸 중독처럼 느껴.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키가 이름을 부르며 그를 안아. 아니면 그럴 수도 없어. 함께 지내다 보니 주키는 그를 구할 때의 장면을 생각해. 그때 그녀의 가슴이 터질 듯했어. 피가 끓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 수십 명의 적과 싸울 때도 이렇게 흥분된 적 없어. 그 몸이 스스로 움직여 그녀를 이끌어. 히토시에게 뭐가 있어서 그녀를 움직이게 했는지 모르겠어. 일어나서 집이 정리된 걸 보니 그녀는 기뻐하며 칼로 물건을 잘게 자르지. 공간을 많이 아껴. 청년은 그녀에게 감사해. 이제 집이 더 이상 어지럽지 않을 거야. 둘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문 앞에 귀여운 개를 발견해. 함께 편지가 있어 키워달래. 히토시는 말할 게 없고 하녀도 그 편지를 읽어. 이전 주인은 이 개가 작을 줄 알았는데 먹을수록 커져서 키울 수 없대. 그의 집은 부유해 보이니 여기로 보낸 거야. 듣고 나서 히토시는 화가 나. 그 사람의 태도가 불편해. 만약 우리도 키울 수 없으면 어떡해? 그 개가 불쌍해. 얼굴이 너무 웃기네. 그는 개를 안아보고 하녀가 물어 이걸 키울까? 물론이야. 이런 더운 날씨에 버려둘 수 없어. 그의 경험으로 이 개는 크기만 크지. 아직 어리네. 몇 날을 버티기 힘들어. 주키는 다르게 생각해. 아직 어리지만 버틸 수 있어. 나 자신처럼 어렸을 때 버려졌지만 이건 생존 본능이야. 만약 생명을 동정으로 구한다면 그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어. 이 개는 버려진 운명이야. 필요 없는 존재.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쓰러질 거야. 히토우시야. 동정으로 구한다면 그 책임이 너를 괴롭힐 거야.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는 그녀의 깊은 의미를 이해 못해. 주키는 말에 이건 내가 겪은 거야. 하지만 걔와 비교하면 다르지. 히토오 씨는 그녀가 구해준 후 그걸 느껴. 이제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그들의 모험처럼. 영원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의 이야기. 너와 나의. 진짜 세상처럼. 그리고 영원히. 끝. 하지만 아니 시작일지도. 이건 너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그래서 힘을 내. 마치 히토오 씨처럼. 그리고 주키처럼. 영원히 함께. 이건 우리의 운명. 그리고 세상에. 마지막으로 고마워. 이 이야기처럼. 너와 나. 영원히. 그건 정말 멋진 일이야. 주키가 구한 게 아니야. 상처받은 생명을 눈앞에서 본다면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게 바로 인간의 진짜 본능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머리가 밝아졌어. 그때의 감정이 바로 은퇴한 암살자의 본능이었어. 그 감정이 바로 은퇴한 암살자의 본능이었어. 히토요 씨처럼 버려진 사람으로서 그 개의 감정을 잘 알아 그래서 잠시 키우기로 했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새끼가 꽤 재미있어. 둥글둥글하고 순해서 정말 귀엽더라. 이 느낌을 하녀 언니와 공유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가 멀리서 거절하네. 그래서 직접 데려가 보니 암살자지만 개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어. 암살자지만 개를 무서워한다는 게 웃기네. 이 말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어. 남들에게 개를 무서워한다고 알려주면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야. 그래서 그녀도 약간 무서워한다고 인정했어. 그 표정이 개보다 더 귀엽더라. 왜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어. 과거에 선생님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산에 버려지고 7마리의 맹렬한 늑대와 함께 있었어. 그 결과로 트라우마가 생겼어. 히토유 씨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 이 새끼를 키우는 게 여기서는 힘들겠어. 이 말을 듣자 그녀가 슬퍼졌어. 자신도 키우기 힘든데 개와 비슷하니까 그녀도 사과했어. 주인님께 도움이 될 수 없어서.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이 새끼가 진짜 가정을 찾길 바래. 외로움을 견디지 않게. 그래서 앞으로 그녀가 무서워해도 도와달라고 했어. 히토요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가 동의해서 안아봤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됐어. 히토요 씨가 할 말이 없게 보스님이 무서워하니까 이 새끼가 아주 순하다고 말했어. 물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뚱뚱이가 손을 물었어. 주키가 깜짝 놀라서 다음 생으로 가는 기분이었어. 그녀의 눈에 이 강아지는 구운 모치처럼 보였어. 아녀. 언니도 충격받아서 이 생물이 송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다고 했어. 강한 눈빛까지. 완벽한 파괴 콤보야게에게 물린 주키는 그걸 멀리 던질 뻔했어. 다행히 막아서 이제 그녀는 평생 무서울 거야. 약함 때문에 사과했어. 주인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 새끼가 물었어. 이 녀석이 이가 가려운 거라고 알았어. 쇼핑 가는 길에 동물병원에 들러서 검사하고 필요한 물건을 샀어. 그래서 키울 수 있게 됐어. 안으로 들어가니 모두가 아름다운 하녀를 쳐다봤어. 그 개는 재밌게 굴었어. 그래서 그녀가 좋은 물건을 사게 했어. 그 강아지가 기뻐서 몸을 떨게. 히토요 씨가 그녀에게 감사했어. 반대로 주키는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암살자의 세계에서는 없던 거야. 그곳에서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그래서 부드러운 대우를 받으면 서로 간의 거리가 멀게 느껴져 주키는 명령만 따랐어.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해본 적 없어. 이게 그녀를 헤매게 해. 실패를 반복하게 했어. 그런데 히토요 씨는 꾸짖지 않았어. 그녀의 마음에 부담이 커졌어. 그가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존재할 자격을 얻기 위해 그 잔인한 세계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임 같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돼. 그녀처럼 살아남으려면 묘사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그 집에서 사는 건 달라마는 제한이 있지만 히토요 씨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 만약 그녀가 그 개처럼 어린 시절에 구해졌다면 세상의 따뜻함을 느꼈을 텐데 그가 원하는 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머물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이 그녀처럼 필요한가? 히토요 씨가 대답하려 할 때 개가 끌고 가버렸어. 그 모양이 우스꽝스럽지만 강한의 그 후에 재밌게 대답했어. 아니요. 언니가 과거를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그건 그녀가 한 번도 생각 못한 거야. 과거에는 살인이 유일한 가치였어. 그가 말하길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이 말이 그녀를 감동시켰어. 자신을 위한 다른 곳이 있다면 히토요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도 인정했어. 처음에 그녀를 무서웠어. 암살자를 본 적 없으니까. 하지만 며칠 함께 살면서 그녀가 좋은 사람임을 알았어. 이 말이 그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어. 모든 걸 잃기 전에 주인님께서 평범한 방법을 가르쳐줘.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쉬운 건 실패야.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패할 테니 그걸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다음날 개가 시원하게 누워있는데 주키는 평범하게 채소를 썰고 있어. 칼 기술이 뛰어나서 이런 리듬으로 자르기 쉽더라. 집중만 하면 갑자기 개가 나타나서 그녀를 놀라게 했어. 암살자처럼 뒤에서 접근당하다니 이 개가 보통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녀석이 떨고 있었어.
배고파서 주키가 그 감정을 이해했어. 평범한 사람의 기술이겠지. 순한 것 같아서 만져봤어. 바로 히토요시가 돌아왔어. 그래서 그녀가 개에게 먹이를 줬어. 개는 열심히 먹었어. 왜 이렇게 뚱뚱한지 이게 버려진 이유일지도. 이렇게 먹으면 돈이 안 버틸 테니까. 그래서 그 뚱뚱이에게 모치라는 이름을 지었어. 하녀가 평범하게 채소 썰기를 익히자 칭찬했어. 다른 일도 해야 하니 모치와 놀아달라고 했어. 그게 그녀가 평범하게 사는 방법이야. 히토요시가 말하길 이 새끼는 아주 순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 눈에는 모치가 여전히 무서워 공포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 주인님의 말이라면 할 테니 그가 말하길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녀를 믿는다고? 그 말에 그녀가 힘을 얻었어. 모치를 만졌어. 걔가 기뻐서 주키가 점점 익숙해졌어. 모치의 모양이 달라 보이네. 실제로 아주 작고 따뜻해 서로 이해하면 좋은 면이 보이니까 그날 밤 메인이 주키에게 오코노미야키를 줬어. 특별한 소스로 주키가 행복해졌어. 그녀를 보니 히토요시가 제안했어. 조금 더 해줄까 거절했지만 손에 접시를 들고 애원하듯이 그래서 더 해줬어. 때때로 이기적인 취향도 나쁘지 않아. 다른 요구가 있으면 말해 모치와 친해진 보상으로 그녀의 생일은 언제야 모르는데 과거 기억은 겨울 눈 내리는 밤에 그녀의 이름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눈처럼 히토요시가 생각했어. 눈은 때때로 따뜻해 집을 덮으면 아래 생물이 추위를 견딜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강해질 테니까. 이 말이 주키를 깨우쳤어. 여기서 계속 살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왜 이 세상이 따뜻한지, 왜 히토요시가 마음을 흔드는지 미래를 생각하니 그녀가 더 기뻐졌어. 갑자기 히토요시가 부탁할 일이 있어. 귀걸이 도구를 주면서 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변신을 보여주고 싶어. 혼자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처음에 주키도 하려 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이상해서 그만뒀어. 손이 떨려서 이게 새로운 벌게임인가 물었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주인님의 몸에 구멍을 뚫는 게 무서울 뿐 그래도 그녀는 사람을 찌르는 데 익숙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건 리코? 내 귀여운 여동생이야. 모치 사진을 보내서 온 거야. 몇 일 후 갑자기 히토요시가 한여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어. 귀걸이 도구를 주면서 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변신을 보여주고 싶어 혼자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했어. 처음에 주기도 하려 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이상해서 그만뒀어. 손이 떨려서 이게 새로운 벌게임인가 물었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주인님의 몸에 구멍을 뚫는 게 무서울 뿐. 그래도 그녀는 사람을 찌르는 데 익숙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건 내 귀여운 여동생이야. 모치 사진을 보내서 온 거야. 문이 열리니 아름다운 슈퍼한여가 나와서 리코가 더 흥분했어. 안으로 들어가서 오빠를 야단쳤어. 한여에 대해 더 일찍 말하지 않다니 집이 깨끗하고 걔도 귀엽네. 이걸 어떻게 참아. 전에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 오빠는 엄마가 알면 걱정할까봐. 아빠는 동의했어. 한여를 고용하고 싶다고 가정사정이 좀 특이해서. 말하면 동의하니까 여동생은 그게 신뢰인지 애정인지 모르겠어. 가장 짜증나는 건 히토요시가 일부러 숨겼다는 거야. 미인이 좋아하는 걸 알지만 주키가 물었어. 그들이 다른 곳에 산다면 여동생은 깊게 말 못해. 그래서 메인이 한여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야. 듣고 나서 여동생이 히토요시를 더 괴롭혔어. 서로 친해지면서 자신을 리코 통찰력이라고 불렀어. 그녀의 이름은 주키. 암살자 시스템이라고 이걸 다 말해서 히토요시가 할 말이 없게 돼서 겁줄 줄 알았는데 여동생은 더 흥분해서 그녀를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서명해달라고 했어. 모르는 글씨지만 주키가 그려봤어. 그녀를 보니 리코는 암살자 같지 않고 귀족 아가씨처럼 느껴졌어. 그냥 앉아있는 게 죽일 정도로 아름다워 그린 후에 두 형제는 충격받았어. 그래도 서명했으니까 감사하고 그녀의 글씨가 독특하다고 칭찬했어. 여기서 알았어. 글씨를 모르지만 외국어는 최고야. 암살자 직업으로 여러 언어를 배웠어. 부끄럽지만 12개 언어를 할 수 있어. 리코는 그게 더 귀엽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리코가 아이디어를 냈어. 여름방학에 그녀를 연구 주제로 히토요시가 막을 수 없어. 이 애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주키의 의견을 묻는다면 당연히 동의할 거야. 왜냐하면 리코는 주인님의 귀여운 여동생이니까. 이 소녀의 첫 번째 소망은 그녀의 본능적인 살인자의 면모를 직접 목격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민우는 소녀에게 당부했어. 너 선생님께 제출할 글에 이상한 내용 쓰지 마. 리코는 오케이. 그냥 그녀를 아름다운 살인자의 기운을 가진 하녀처럼 비유할게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어. 그 말을 듣고 주키는 두 형제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공연을 펼쳤어. 그로 인해 소녀는 흥분해서 칼 던지기 표적판이 되어버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주키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무기를 날려 소녀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꿰뚫었어. 히토요시가 이 광경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소녀의 멍한 얼굴을 보니 다행히 괜찮을 것 같았어. 소녀는 하녀 언니가 칼을 어디서 꺼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녀는 옷 속에 무기를 숨겨놓았다고 했어. 평소에는 16개의 칼을 몸에 지니지만 히토요시가 잔소리해서 지금은 겨우 5개만 남았대. 1개는 가슴 뒤에, 나머지 4개는 치마 아래. 각 다리 2개씩 숨겨놓은 거지. 언제든 꺼내서 싸울 수 있게. 치마를 걷어올리는 광경을 보고 히토요시가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막았어.
게다가 그녀의 몸에는 귀여운 장신구들, 예를 들어 작은 종도 많아. 리코가 물었어. 이런 식으로 살인자 노릇하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주키가 설명했어. 적들이 종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 괜찮아. 그 말을 듣고 소녀는 그녀를 더 멋지게 느껴서 따라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장난을 치다 보니 소녀의 배가 고파왔어. 그걸 알게 된 민우는 웃으며 소녀를 위해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졌어. 리코는 주키 언니가 해주길 바랐고 그녀의 특기는 뭐냐고 묻자 하녀는 채소를 썰는 게 요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대. 바로 그 자리에서 소녀에게 보여줬어.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보통 요리는 민우가 하거나 사오는 거지. 채소를 효율적으로 썰는 법을 깨닫고 주키는 맛있는 채소 요리를 완성했어. 하지만 리코가 채소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연히 햄버거 가게로 갔어. 거기서 여름 불꽃놀이 축제 포스터를 보고 소녀는 꼭 가보고 싶어졌어. 히토 요시는 반대하지 않았고 하녀에게 축제에서 좋아하는 신성한 소스와 함께 먹는 떡을 즐길 수 있다고 알려줬어. 그 말만으로도 주키의 입에 침이 고였어. 주인님에게 가자고 애원하니 허락이 떨어졌고 그녀의 마음이 훨씬 밝아졌어. 리코는 기뻐서 하녀 언니의 손을 잡고 놀이를 찾아갔어. 먼저 총 쏘는 부스에 가서 인형을 잡아보기로 했어. 유감스럽게도 리코는 못했고 돌아보니 하녀 언니는 나보다 더 서툴렀어. 진짜 살인자지만 그녀는 칼만 쓰고 총은 무서워하니까. 다음은 재밌는 물고기 잡는 게임이었고 주키는 엄청 많이 잡아서 주인장이 깜짝 놀랐어. 소녀는 그 비법을 물어보고 하녀를 물고기 잡기의 대가처럼 여겼어. 그녀는 목표와 존재를 숨긴 후 재빨리 끝내야 해 라고 말했어.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고 인도해주는 모습이 히토요시에게는 정말 따뜻한 자매 같은 장면이었어. 그녀 자신도 이런 칭찬을 받을 줄 몰랐어. 이윽고 떡 파는 가게에 가니 그곳에 맛있는 소스가 가득했어. 그들은 떡에 소스를 듬뿍 올려서 그녀를 기쁘게 했어. 리코는 하녀 언니의 귀여운 취향을 알면서도 놀랐지만 맛있으면 그만이야. 주키의 먹는 방식은 다람쥐처럼 재미있어서 소녀는 웃음을 터뜨렸어. 히토요시는 그 얼굴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 가게 주인은 그녀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자신의 노력이 보답받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소스 한 병과 떡 한 봉지를 선물로 주니 주키가 기뻐서 미소 지었어. 소녀가 물을 사러 가서 민우는 걱정했어. 만약 다른 곳으로 가면 못 찾을 테니까. 그래서 근처에 앉아 기다렸지만 왜인지 소녀가 안 돌아왔어. 이게 주키가 축제의 즐거움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어. 전에 이런 날에 임무를 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어. 불꽃놀이가 터질 때 그녀의 목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됐지. 축제의 밝은 분위기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들었어. 히토요시는 뭔가를 깨달은 듯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 위로할 방법이 없었어. 불꽃놀이가 하늘로 터지면서 그녀를 바로 그때 불꽃놀이가 하늘로 터지니 하녀는 그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그동안 왜 몰랐을까? 민우가 곁에 있어서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 그때 리코가 세 병의 물을 들고 돌아왔고 그들은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어. 하녀 언니의 미소를 보니 민우는 순간적으로 매료됐어. 아마도 그녀를 좋아하게 된 걸 거야. 마침내 불꽃놀이가 끝나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 리코는 오랜만에 형과 이렇게 놀아서 만족했고 떡과 소스를 집에 가져왔어. 소녀의 기록에 따르면 주키는 8개의 떡을 먹었으니 오늘은 더 먹지 못하게 금지됐어. 그녀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지만 히토요시는 누가 누굴 돌보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도둑이 위험하게 차를 타고 지나갔어. 다행히 주키가 있어서 소녀가 안전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 도둑의 희생자가 됐을 테니까. 소녀는 아름다운 공주님처럼 안겨서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어. 유감스럽게도 주키의 떡과 소스가 망가졌어. 히토요시는 그런 놈들이 너무 가증스럽다고 생각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어. 남의 음식을 망가뜨리다니. 민우의 말과 함께 살인자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진지 모드로 전환해서 지름길로 도둑을 쫓아갔어. 노련한 살인자의 속도로 그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어. 더 중요한 건 히토요시는 막지 않으면 그놈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어. 반대로 소녀는 극도로 흥분해서 하녀 언니가 그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싶어 했고 형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 소녀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들도 지름길로 쫓아갔어. 주키가 사람들 앞에서 사고를 치지 않을까 봐. 그때 그녀는 칼을 던져 바퀴를 터서 도둑을 쓰러뜨렸어. 하녀는 천천히 다가가서 목숨을 빼앗지 않고 그냥 머리에 한 대 때려주며 처벌로 끝냈어. 민우는 그녀를 막아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 이 일은 경찰이 처리하게 내버려두자. 하녀가 기뻐하는 걸 보고 그는 다시 떡을 사러 가자고 했어. 그녀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방금 일로 인해 두 형제는 걱정돼서 소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싶었어. 소녀는 강하게 나와서 형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했어. 하지만 오늘 정말 재미있었으니 그걸 다 보고서에 써야겠어. 자유로워. 주키도 학교 가는 날에 숙제를 안 한 적이 없었대.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처럼 학교에 간 적이 없으니까. 소녀가 학교에서의 재미와 친구들을 이야기하니 그녀도 부러워졌어. 그때 리코가 엄마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형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했어. 오늘 주인님의 한효는 많은 걸 배웠어. 소녀의 말처럼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이야. 그래서 학교에 가고 싶어졌어. 갑자기 히토요시는 그녀의 나이를 모른다는 걸 기억했어. 만약 가능하다면 그녀를 학교에 보내면 좋을 텐데 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를 설득해서 입학시켜보자고 했어. 평범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시간이 흘러 히토요시는 새 학기를 시작했어. 여름방학의 소동 끝에 반 친구들은 이 마을에 아름다운 하녀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 그 말을 듣고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 주키가 펜을 가졌단 말이야. 자신이 그녀를 집에 두고 온 게 괜찮을지 궁금해졌어. 그는 모르는 척했어. 그런데 친구가 그녀를 도서관에서 봤다고 했어. 그리고 코스플레이를 진지하게 한다는 칭찬을 했어. 바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며 전학온 학생을 소개했어. 올려다보니 그게 바로 주키였어. 히토요시는 충격을 받았지. 게다가 그녀는 그의 성을 요코야로 썼어. 선생님도 그녀를 자신의 사촌이라고 소개해서 반 전체가 감탄했어. 게다가 그녀의 자리는 바로 히토요시 위에 배정됐어.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반 친구들은 모두 동경했어. 그 청년에게는 정말 멋진 누나가 있네. 이 일은 리코가 형을 위한 계획이었어. 소녀는 그게 성공해서 기뻐했어. 학교에 들어가려면 주키의 성적이 엄청나야 했어. 귀여운 소녀는 하녀 언니가 모든 걸 빨리 배우는 걸 칭찬했어. 새날 만에 가르칠 게 없어졌지. 게다가 그녀에게 다시 배웠어. 진짜 최고의 하녀야. 히토요시는 학교 생활이 그녀를 기쁘게 한다는 걸 알았어. 그는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성을 등록했는지 물었어.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어? 가장 중요한 건 비밀을 지키는 거지. 주키는 각 질문에 답했어. 먼저 입학은 지하세계의 인맥으로 해결했고 가족 배경은 리코의 아이디어야. 그리고 그게 맞아. 가족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여졌어.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 그녀는 주인님과 같은 반에 들어가고 싶었어. 함께 있고 봉사할 수 있으니까. 비밀을 끝까지 지킨 건 물론 리코의 아이디어야. 형을 놀리는 게 재밌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소녀를 한 대 때렸어. 주키는 자신이 화나게 한 줄 알았지만 그는 화난 게 아니고 그냥 충격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 하지만 이렇게 된 게 좋다. 하녀 언니가 평범한 삶을 꿈꾸니까. 다음 날 친구들이 몰려가서 패스트푸드를 사러 갔을 때 주키는 평소처럼 쿠타빵을 먹고 싶어 했어. 히토요시는 편의점에서 먹을 거야. 그녀가 원하니 그는 따라줬어. 그 빵은 학교에서 희귀한 아이템이야. 빨리 안 가면 없어질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주키의 눈이 빛났어.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는 다른 학생들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어. 그리고 만약 된다면 검은 쿠타 샌드위치를 사고 싶대. 우리 반의 위치가 식당에서 가장 멀어서 경쟁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었지만 하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빵을 사겠다고 했어. 소녀는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사냥할 때는 양쪽이 다치더라도 잡아야 한다고 했어. 걱정 마. 내가 빵을 가져올게. 바로 주키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시야를 넓혔어. 히토요시는 막으려 했어.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어. 주인은 어쩔 수 없었지. 그는 그 음식을 탐내는 소녀의 얼굴이 귀여운 줄 알았어. 그는 단 음식을 보고 탐내는 사람들이 수단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이게 바로 여자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고 자신은 따라갈 수 없어. 이 원리를 주키에게 적용하면 아무것도 그녀의 음식을 막을 수 없겠지. 그렇게 되면 평범한 삶의 꿈이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 쿠타 경비대는 어디 갔을까? 그때 아래에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 그들은 가장 강한 다리를 가진 자들로 항상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좋아하는 걸 잡아.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해. 히토요시는 이 속도로 하녀가 원래 모습을 드러낼까봐 걱정됐어. 하지만 성공하는 자는 독특한 길을 가. 주키는 아래에서 경쟁하지 않고 그냥 위로 뛰어올랐어. 과거 살인자의 기술로 그녀는 쉽게 먼저 식당에 도착했어. 자세를 고운 모습으로 고치고 소녀처럼 들어가서 각 종류의 빵을 하나씩 사겠다고 했어. 하지만 결국 쿠타나 샌드위치만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주키는 주인님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서 사과했어. 그녀는 좋아하는 음식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어. 나는 뭐든 먹을 수 있어. 그녀가 기쁘면 그만이야. 주키는 확인하듯 물었어. 나 혼자 먹어도 돼? 히토요시는 동의했어. 전에 몇 번 먹어봤으니까. 게다가 이건 그녀의 전리품이야. 남이 먹는 건 맞지 않아. 처음에는 그녀를 야단칠 생각이었어. 학교에서 미친 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 귀여운 얼굴을 보니 그냥 넘겼어. 좋아하는 보물을 먹으니 주키는 행복해졌어. 기쁨을 더하기 위해 하녀는 빵을 한 조각 떼서 주인님에게 먹여줬어. 히토요시는 부끄러웠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먹어봤어. 원래 맛있는 빵이 아름다운 여자의 손을 통해 더 설명할 수 없는 맛이 됐어. 저녁에 귀여운 소녀가 놀러와서 오늘 여기서 자겠다고 했어. 히토요시는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리코가 매일 주키 언니와 단둘이 지내잖아. 오늘은 나한테 양보해라고 야단쳤어. 게다가 그런 아름다운 누나가 있다는 건 소녀의 꿈이었어.
그래서 잠들기 전에 살인자와 수다 떨고 싶었어. 일반적으로 여자들끼리 할 이야기가 많아. 누나를 너무 원해서 가끔 리코는 히토요시를 여자로 상상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이 소녀의 상상력에 놀랐어. 주키 언니가 여기 사는 걸 알게 된 후 리코는 형이 하녀와 결혼하게 하려는 아이디어를 냈어. 그게 두 사람에게 완벽하지 않겠어? 이게 바로 소녀의 현재 소망이야. 아직 장난스럽게 속삭이네. 저 언니가 형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히토요시가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어. 보통은 사랑 같은 건 전혀 티내지 않는데. 하지만 리코는 여자로서 그 언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한다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전날에 그 언니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부끄러워하거나 뭐라도 보여야 할 텐데. 그렇게 듣자 리코는 이 로맨스 작전을 더 확신하게 됐어. 그 언니가 진짜로 나의 오빠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제부터 나이만 더 들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카운트다운만 하면 돼. 그 애는 결혼 선물로 뭐가 좋을지 물어보기까지 했어. 이건 바로 알겠지만 아빠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 히토요시는 그 여동생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하지만 리코는 엄마가 이 일에 바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 아빠는 아직 모를 테니까. 그분이 나처럼 완고하니까. 그 애는 서양식과 전통식을 섞은 결혼식이 딱 맞다고 봐. 주키가 나중에 나와서 오빠와 여동생이 결혼 얘기하는 걸 보고 물어봐. 갑자기 히토요시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해. 리코는 반대로 흥분해서 그 하녀 언니가 자기 오빠의 아내가 되길 바래. 그 언니가 자기 오빠를 정말 좋아하나 물어봐? 그래서 그 언니가 바로 인정했어. 자신은 그 주인을 정말 존경한다고. 듣고 나니 히토요시는 기쁨에 정신이 아찔해졌어. 리코는 그 다음에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주키가 껍질을 벗겨주고 소스를 더해주더라. 여동생은 그 하녀 언니에게 물어. 보통 화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하얗고 완벽하지? 주키는 몸에 대해 자존심 없어 보이면서 아침에 가볍게 파운데이션만 바른다고. 여동생은 맨 얼굴인데도 너무 귀엽다고. 이게 바로 수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암살자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어. 여동생은 그 언니처럼 태어나면 골치 아픈 일만 생길 거라 생각해. 자신처럼 평범하니까 커서 화장으로 예쁘게 될 거라고. 그 여자는 리코의 얼굴을 정말 좋아한다고. 정말 귀엽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니까 자신처럼 단조롭지 않다고. 듣고 나니 여동생도 그 언니에게 마음이 가버렸어. 그렇게 칭찬받아서 기분 좋다면서 아빠랑 엄마 말고는 아무도 안 해줬는데 특히 그 오빠는 자기 여동생이 귀엽다면서도 칭찬 안 해. 자신이 그 언니처럼 태어날 수 있나 물어보자. 그 언니가 말해. 토마토 소스를 먹기 시작한 후로 피부가 부드러워졌어. 리코에게도 자주 먹어보라고 조언해. 히토요시는 멍하니 그 둘의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었어. 여동생은 그 소스로 복숭아를 먹어보고 처음엔 그냥 수박에 소금 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그 젊은이는 이 광경을 보며 이 둘이 이미 좋은 자매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 보통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리코 덕분일 거야. 역시 여자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지. 여동생은 히토요시가 그렇게 보이자 결혼할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 그 여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이해 못해서 물어봐. 나는 부끄러워서 다른 주제로 바꾸자고 했지만 리코는 안 들어. 일본에서 18세 되면 오빠가 결혼할 수 있다고 알려줘. 그때쯤 되면 그 하녀 언니도 요코야 가문에 들어올 수 있지? 여동생이 너무 앞서가서 히토요시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름다운 아내가 생기면 기쁠 거냐고 물어봐.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그 애가 얼굴이 새빨개졌어. 오빠가 동의하니. 리코는 이게 두 사람의 서약이라고 생각했어. 다음날 학교에 가서 히토요시의 머리는 어제 일로 가득해서 수업에 집중 못해. 결국 선생님에게 분필을 맞았어. 주키가 앞에서 칼로 쪼개버렸지. 그런데 그게 슬픔을 2배로 만들어주네. 주키가 깜짝 놀라서 그랬을 뿐이야. 반 전체가 충격받아서 선생님도 겁먹었어. 이러다 소송 걸면 감옥 갈지도 몰라. 히토요시는 그 후에 스스로 의무실로 갔어. 걱정은 했지만 그 하녀 언니를 위한 거야. 또 학교에 데려온 게 문제였어. 안으로 들어가니 놀랍네. 오늘은 마루야마 선생님이 없고 대신 새 간호사 그레이가 있어. 무슨 일 있나 물어보자마자 분필이 그녀에게 직격했어. 그녀가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이상하게 느껴졌어. 직감이 말하네. 이 간호사가 아주 수상해. 히토시에게 그 아름다운 여자의 남자친구냐고 물어봐. 주키를 가리키면서 아침에 우연히 둘이 같이 다니는 걸 봐서 궁금하다고. 그건 사촌 언니라고 하니 그녀가 웃음 짓네. 너의 얼굴을 꽤 좋아한다고 농담처럼 말해. 검사 후에 히토시의 눈알은 괜찮대. 그레이가 그를 누르고 공격하려 하니 청년이 겁에 질렸어. 내가 그녀에게 그냥 먹잇감일 뿐이었어. 그의 얼굴이 너무 귀엽다고. 그녀가 바지를 내리려 하자 갑자기 아름다운 주키가 나타났어. 주키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 주인이 위험하다 느꼈으니까. 두 강자의 눈빛이 마주쳤어. 히토시에게 무슨 일 있나 물어보자. 그는 울면서 하며 언니에게 달려가 보호를 구했어. 그녀는 그냥 장난친 거지. 사람을 먹진 않을 거라고. 걱정 마. 그를 햄스터처럼 보이게 했어. 그를 햄스터처럼 떨고 있는 것처럼 비유했어. 자신은 귀여운 고양이니까 장난친 거라고. 주키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물어보자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말 안 했어.
히토시는 이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야. 하녀는 주인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겨 사랑받는 기분을 주었어. 그녀는 그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어. 청년은 그게 질투인 줄 알았어. 그렇게 그들은 조심스럽게 떠났어. 주키는 주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어. 먼저 히토시에게 눈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는 곧 고백받을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하녀는 그 여자가 확실히 같은 부류라고 말했어. 즉, 그녀도 암살자지만 여기 온 목적이 불분명해. 방 안에서 주키의 그날 밤 즐거운 모습이 모두 기록됐어. 그레이는 그녀가 임무로 온 줄 알았는데 가족놀이를 하니 다 부수고 싶어졌어. 그녀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동시에 산토리니 섬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좋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싶어. 그 목적을 위해 그녀는 정보를 모으고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 지금 그녀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았어. 바로 그 귀여운 한녀를 없애는 거지. 더 정확히는 슈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최고의 암살자. 집으로 돌아온 히토시, 주인은 걱정돼서 주키가 잠 못 자고 그를 바라보고 있어. 아름다운 여자가 그렇게 주목하니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 학교에서 그 수상한 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해. 더 중요한 건 시선을 뗐다가 히토시가 언제든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주키는 주인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그는 잠이 안 온다고 했어. 더 좋은 방법 없나? 알았어. 내가 옆에 누워줄게. 이 장면에 그는 얼굴이 새빨개졌어. 주키는 아주 기뻐했어. 그래, 주인이 무릎에 기대도 좋지만 적이 공격하면 움직임이 제한될 테니까. 히토시도 기뻐서 거절 못했어. 반대로 그 언니를 걱정했어. 듣자 그 하녀는 기뻐서 수줍어졌어. 그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적이 공격해도 한 손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 이게 그녀의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네. 점심때 작은 칼만 가지고 있어서 조심했지만 무기가 충분하면 적을 가볍게 해치울 수 있어. 주키는 상대가 직접 자신을 노리지 않고 더 약한 히토시를 선택할 테니까. 하녀는 이게 과거의 원한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녀가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그를 연루시킨 자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집안에서 위험을 막아보겠다고. 어쨌든 싸움은 그녀의 최고 장기니까 히토시에게 그냥 편안히 자라고 해.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야. 듣고 나니 그는 기뻐하지만 그 언니를 위해 아무것도 못해서 걱정돼. 더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 창문을 열어보려 하자 주키가 막았어. 저격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쿠타 소스의 냄새가 나서 그녀가 흥미를 보였어. 이 시간에 누가 요리를 하니? 그건 그 여자의 계략이야. 조금 방심하자. 그레이가 히토시를 잡았어. 너무 실수투성이야.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줄이야. 그녀의 전투 스타일은 고양이처럼 가볍게 움직여. 그녀는 상대를 용생구자의 백랑이라고 불렀어. 주키가 뭔가 하려 하자 그레이가 히토시를 죽인다고 위협했어. 하녀의 분노가 치밀어 그녀를 겁주네. 눈빛만으로. 그녀에게 물었어. 그를 건드린 대가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딜 준비됐나? 그레이는 백랑의 발톱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음을 알자 걱정됐어. 그 애는 자신의 기술로 1000년을 더 살아도 주키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히토시를 발판으로 삼아 기회를 노렸어. 다미시의 학교로 와서 구하라고 했어. 실제로 주키는 언제든 그녀를 죽일 수 있지만 히토시와 함께 산 후로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가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 슬퍼할 테니까.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스승의 말이 머리에 떠올라 주키는 여전히 최고의 암살자야. 몸에는 죽음의 냄새가 배어. 그래도 이번에 그녀는 변하고 싶어. 자신 때문에 히토시가 연루된 걸 자책해.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고 여기 있었던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갑자기 그의 말이 그녀의 생각을 바꿨어. 여기서만 사랑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히토시는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녀는 계획을 바꿨어. 그레이 쪽은 모든 걸 준비했어. 그 용을 잡기 위해. 하지만 겁에 질려 변태처럼 보이네. 그녀는 이게 히토시에게 딱 맞다고 느껴. 그가 화가 났어. 어떻게 암살자에게 잡혔는데도 이 녀석은 겁을 안 먹어? 마치 영웅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목숨이 그녀의 손에 달렸는데도 그레이는 언제든 그의 심장을 부술 수 있다고 위협해.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그 하녀 때문이야. 그 여자 때문에 불운이 히토시를 따라다녀. 그가 원한이나 슬픔이 있나 물어보자. 그의 얼굴은 그냥 그랬어. 겁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주키가 구하러 올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녀를 믿는 거야. 듣고 나니 그레이도 놀라서 그를 칭찬했어. 겉모습보다 훨씬 용감하네. 어쩌면 숨겨진 암살자의 아들이 아닐까? 심지어 슈에를 길들였으니까. 하지만 그에게 관심 없어. 주키를 직접 손으로 꺾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돈과 명성을 얻을 수 있지. 그가 물었어. 슈에가 자기 하녀를 가리키나? 가장 놀란 건 그녀야. 이 녀석이 슈에와 함께 있는데도 정체를 모르다니. 그가 아는 건 주키가 최고의 하녀라는 거야. 그레이처럼 업계 사람들에겐 그녀는 괴물이야. 세상에 많은 위험한 자가 있지만 특히 슈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을 죽여. 그녀를 파괴의 기계라고 해도 과언 아니야.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용생구자의 네 번째 자식. 전투력은 용처럼, 별명은 백랑.
슈의 용생구자는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로 이루어진 가장 위험한 암살자 조직이야. 세상이 변할 때마다 그들의 손길이 숨어 있어. 그들의 손길이 숨어 있지만 너무 강력하니까 적이 많아. 말하자면 슈의 목을 베면 그녀는 유명해질 테니까 일과 돈이 늘고 그 꿈이 현실이 돼. 듣고 나니 히토시는 그녀를 지루한 눈으로 봤어. 암살자가 이런 식이구나. 자기 주키는 아주 착하다고. 때때로 조금 어리석지만 소스를 주면 너무 귀엽게 변해. 이건 그레이도 인정해. 처음엔 착각일 줄 알았는데 3주 동안 지켜본 후에 결론 내렸어. 지금은 주키가 용생구자의 백랑 슈에라는 걸 확신해. 가장 재밌는 건 그들이 정원에서 결혼 얘기할 때야. 그땐 그냥 써버릴 뻔했어. 귀찮게 들렸으니까. 알았으면 히토시도 부끄러웠겠지. 그날 정말 즐거웠으니까. 이제야 그녀는 그를 특별하다고 느꼈어.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정할 수 있지? 게다가 나랑 수다까지 떨다니. 그의 진짜 정체는 단순한 겁쟁이가 아냐. 게다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네. 그래서 슈에가 그에게 빠진 거야. 이게 그레이에게 이점이 돼. 사랑할수록 약해지니까. 이런 약육강식 세상에서 누가 법을 따지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고 말겠어. 약속된 시간에 주키가 도착해 즉시 구출 작전을 시작해. 상대가 총을 쏘아오지만 주키가 그걸 가르고 둘로 찢어.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지만 주키가 현실로 만들어. 그레이가 함정을 발동해 슈에의 발밑에서 폭발을 일으켜. 그녀는 백랑의 두 팔을 부수고 기뻐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베이지만 운 좋게 막아낸 거야. 히토요시는 집사온 일을 걱정하며 상대의 비열함에 화가 나. 그녀는 소년 주인에게 안심하라고 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듣고 나니 그 여자가 화가 나 싸우는 중에 서로 대화하다니 자신을 무시하는 거야. 그녀가 주키를 공격하며 신분을 숨긴 건 죄책감 때문이라고 해. 역사상 가장 젊은 용자로 등극했지만 그 영광 뒤에 얼마나 많은 목숨이 쓰러졌는지. 신분이 드러나면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거야. 맹과 함께한 가족놀이도 끝장날 테니까. 주키는 태연히 말해. 빨리 끝내서 히토요시를 쉬게 해주고 내일 학교 갈 수 있게. 듣고 나니 검은 고양이는 화가 나 상대가 자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네. 집사 언니는 행복한 가정 장면을 상상하고 있어. 그녀는 맨을 위협하려고 수를 써. 그 다음 그녀가 원거리 중화기를 발동해 히토요시의 사지를 조준해. 주키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자마자 경이로운 속도로 달려가 접근해. 이 장면은 너무 예상치 못한 거야. 계산된 게 아니네. 놀라도 그레이는 재빨리 조준기를 발동해. 주키가 히토요시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최고 기술에 자신 있어. 총알이 맨에게 닿기 전에 막을 수 있으니까. 상대가 당황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만 전화기가 파괴되어 승패가 뚜렷해지니 그녀는 이게 최강 암살 조직의 네 번째 멤버임을 깨달아. 확실히 보통이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히토요시를 노려. 결국 날아가 버려. 죽을 뻔했는데 주키가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험한 말도 무시해. 그레이는 암살자의 그림자에서 벗는 건 불가능하단 걸 알아. 무슨 짓을 해도 그녀는 여전히 슈에야. 자신과 같은 자들이 찾아올 테니 주키를 노려 명성을 쌓을 거야. 그녀에게 다 죽일 거냐고 묻자 집사 언니는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고 인정해. 과거엔 살인이 유일한 삶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누구도 죽이지 않을 테고 자신 때문에 누군가 죽는 일도 없게 할 거야.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맨이 준 평범한 삶을 스스로 지킬 거야. 이건 그레이가 들은 슈에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지. 최상급 암살자가 사냥감을 끝까지 쫓는 존재였는데 그녀는 만약 죽이고 싶었으면 오래전에 자신을 죽였을 거라 깨달아. 히토요시가 구해졌으니 기쁘고 아름다운 언니가 데려가니 그녀도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야. 둘이 정말 흥미로운 커플이야. 돌아오는 길에 맨은 안정된 척하며 집사 언니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 주키는 자신 때문에 소년 주인이 이런 지경에 이른 걸 슬퍼하며 사과를 해. 히토요시가 원하면 자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질 거라고. 듣고 나서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다음엔 무술을 가르쳐서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싶대.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아 감동을 주네. 며칠 후 주키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그녀는 항상 주목의 중심에 여학생들은 그녀를 좋아하고 남학생들은 그녀의 성숙한 아름다움에 매료돼. 히토요시는 혼자 앉아 집사 언니가 진지하면 이 친구들이 눈이 멀어버릴 거라고 탄식해. 눈이 멀어버릴 거야. 사람 참 아름답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 맨이 아주 평범한데 그녀가 사촌이라고 믿을 수 없네. 그는 그날의 납치 사건을 떠올리며 여전히 소름이 돋아. 특히 집사 언니가 슈에라고 불리는 살인기계고 용생구자의 네 번째 자식이란 게 다행히 주키가 더 이상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 안심이 돼. 그녀는 여전히 최대한 평범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갑자기 맨을 보며 웃으니 친구들이 부러워해. 갑자기 공이 히토요시에게 날아오지만 그레이가 막아. 지난번 간호사로 가장한 후 그녀는 이제 체육교사가 돼 접근해. 이번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청년에게 문제를 일으켜. 집사 언니 하나면 충분한데 갑자기 히토요시의 친척이라고 나서네. 그녀는 점점 더 친밀하게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이 거리를 두라고 요구해야 해.
그는 교사의 예의에 맞게 거리를 두라고 요구해. 오늘 아침으로 돌아가. 그들은 전날의 상대를 학교에서 다시 만나. 처음엔 집사 언니를 암살하려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야. 히토요 씨는 그녀가 전날 밤에 고양이 암살자라는 걸 모르지. 그레이의 변장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이 모습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야. 이제부터 체육교사가 되고 맨의 사촌으로 위장해 도쿄에 왔다고 해. 그녀는 자신의 강점이 정보 수집이라고 하니 주키는 칼만 다루는 걸로 협력하면 재미있어질 거라고. 이 사람은 그런 걸 정말 좋아해. 전날 밤 히토요 씨가 백랑슈에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보니 그녀는 그에게 감탄했어. 전설의 암살자가 그런 보통 사람 말을 듣다니, 게다가 사람 안 죽이겠다고 하네. 정말 놀라워. 그레이는 그녀를 사냥하는 걸 포기하겠다고 해. 그 후 암살자들 사이에 계약이 성사됐어. 그녀는 그 커플을 건드리지 않고 3개월 동안 좋아하는 쿠타두빵을 제공할 거야. 이 계약 좀 웃기네.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집사 언니가 동의했어. 히토요 씨가 괜찮은지 묻자 갑자기 집사 언니가 침을 흘리니 이유를 알았어.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암살자 세계에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녀를 건드릴 만큼 바보는 없으니까. 그레이는 히토요 씨를 해치면 이득이 없단 걸 알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맨을 구하러 올 테니까. 주키가 솔직히 말하네. 그 여자의 힘 정도면 1000명 더 불러도 문제없어. 그레이는 새우 같은 걸로 취급당해 화가 나지만 사실이니까 참아. 이제부터 두 사람을 조용히 관찰하겠다고 해. 이게 왜 아름다운 교사가 히토요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이유야? 실제로 그녀는 체육을 안 좋아하지만 학교에서 이 직무만이 게으를 수 있으니까 맨의 반교사가 돼 감시하기로. 그는 이해가 안 돼. 조용히 관찰하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 걸고 친구들이 신경 쓰네. 때때로 주키를 자극해 그녀를 화나게 해. 주인을 장난치는 걸 보니 그녀가 공을 벽에 박아버려. 반 전체가 얼어붙었어. 교사도 이제 히토요 씨에게 다가오지 않네. 다행히 여학생들은 순수해. 그녀가 공을 뚫고 치는 걸 보고 흥분해. 집사 언니가 클럽에 가입해도 그레이가 웃음을 터. 반에 운동 싫어하는 친구가 뒤에게 신경 쓰며 신발끈이 풀린 걸 말할 뻔했어. 운 좋게 암살자 감각으로 스스로 고쳤어. 밥 먹을 시간이야. 집사 언니도 방금 힘을 보인 걸 부끄러워해. 히토요 씨는 그녀를 변호해. 그건 그녀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자꾸 장난치는 탓이야. 그는 그녀의 감정을 물어보지만 모르겠대. 그레이가 적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와 가까워지는 걸 보니 한 대 치고 싶어. 마음이 흐려져 지하세계의 누구도 히토요 씨 옆에 서지 못하게 해. 그는 이게 질투라고 말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그래서 집사 언니는 걱정 말라고 해. 듣고 나니 그녀가 기뻐하니 소년주의 마음이 아파. 다음 날 그들은 학교 없을 때 함께 시간을 보냈어. 백랑슈에는 귀여운 집사로 돌아와 맨을 위해 집안일을 해. 이젠 손에 익었어. 히토요 씨가 신경 쓸 필요 없네. 과거엔 손으로만 하던 터라 세탁기가 옷을 깨끗이 하니 기뻐해. 이게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향기롭고 부드럽지. 집사 언니가 졸린 소년주인에게 자랑해 그를 깨워. 지난달엔 주키가 아무것도 몰라서 자꾸 실수했어. 실수로 설거지물을 세탁기에 부어서 거품이 집안 가득 날아다녔어. 수많은 실패를 넘어 이제 최고의 집사 언니가 세탁을 정복했어. 매니 속으로 기뻐해. 그는 이게 그녀에 대한 큰 발전이라고 칭찬해. 그녀의 눈이 빛나. 입술이 통통한 그녀도 기뻐 보이지만 사실은 먹을 걸 요구하는 거야. 그 돼지를 먹여주고 나서 히토요스는 저녁 메뉴를 생각해. 지금 냉장고엔 양배추만 남았어. 주키가 뭐랑 먹고 싶어. 메뉴를 정해줄게. 즉시 집사 언니는 양배추를 잘게 썰어 토나카츠와 쿠타 소스를 곁들인 걸 생각해. 맨은 그녀를 챙겨서 가게로 데려가. 그는 여기 단골이니 주인 부부가 귀하게 대해. 청년이 푸우 부인에게 토나카츠 몇 개 포장해달라고 해. 나이 들었지만 그들은 직업을 사랑해. 그녀가 누군지 물어보니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왜 낯설지. 주키는 천국을 보는 듯 이게 쿠타 소스를 만드는 곳이니까 흥분해. 그녀를 보니 히토요 씨는 과거 자신도 그랬단 걸 떠올려. 좋아하는 걸 보면 마음이 날아가. 그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일이야. 지금 쿠타 씨가 고기를 썰고 있어. 나이 탓에 손이 떨리지만 칼은 정확해. 그 나이에도 이렇게 정확히 자르다니. 정말 대단해. 주키에겐 이 사람이 보통 노인이 아니야. 은퇴한 전설의 암살자일지도. 듣고 나서 민우는 어이가 없어 집사 언니가 상상 중이네. 그렇게 푸우 부인에게 그녀가 소스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 그럴 기회에 그 아이가 푸할머니에게 우리 집 소녀가 그 소스의 맛을 정말 좋아한다고 알려줘요. 듣고 나서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그 소녀는 그런 기적 같은 소스를 만드는 분을 신처럼 여겨요. 히토오 씨도 그 부부의 튀김 요리를 항상 향기롭고 바삭바삭해서 흠잡을 데 없다고 칭찬해요. 가장 감사한 사람은 하녀 언니겠죠. 그동안 맛이란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할머니는 음식을 그냥 먹는 거로만 생각했지 느껴야 할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신성한 소스를 처음 맛본 순간 미각이 돌아오고 영혼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에겐 쿠타 소스가 중요해.
매번 맛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정말 행복해 말로 다 못해. 듣고 나서 노부인은 이 귀여운 아가씨를 위해 기뻐해. 설명하면 주키의 마음이 이미 따뜻했기 때문에 소스의 맛을 느낀 거야. 이건 히토요시가 준 첫 끼니의 사랑을 떠올려. 그의 따뜻함 덕분에 맛이 더해졌어. 감정이 넘치자 갑자기 주인이 어깨를 두드려 그녀를 놀라게 해. 암살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녀는 쿠타씨가 전설임을 확신해. 인연으로 부부는 주키를 초대해 새소스를 맛보게 해. 듣고 나서 집사 언니는 순종적인 강아지가 돼. 바로 맛보니 첫 입에 이미 엄청나게 맛있어. 그날 밤 그 커플은 아주 즐거운 저녁을 보냈어. 매는 먼저 쉬라고 해.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는 소파에 누워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믿기지 않아. 그 귀여운 집사 언니가 과거 암살자였다니. 그녀의 조직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그녀를 힘들게 할까봐 만약 말 안 하고 싶으면 그만두자고. 갑자기 어머니가 집을 떠난 장면이 떠올라. 그해 리코는 어머니와 같고 매는 아버지를 따라 이별했지만 어머니는 언제든 올 수 있다고 했어. 그걸 알지만 멀어진 시간이 슬퍼. 갑자기 깨어나 보니 그가 주키를 안고 있었어. 그리고 아름다운 언니는 그가 꿈에서 울자 걱정해. 그는 아직 깨지 않았지만 가슴에 부드러운 걸 만지자 튀어나와 집사 언니에게 사과하며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해. 괜찮아. 주키는 그가 편안히 자게 해. 지난번처럼 무릎에 기대라고. 그녀는 그가 용생구자에 대해 조사하는 걸 보고 물어봐.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기 원하지만 부끄러워 말 못해. 그녀도 조직에 대해 잘 모르되 과거에 스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다른 멤버들을 만난 적 있지만 이름조차 몰라. 결국 집사 언니가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이야기가 없네. 게다가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그녀는 오로지 생존에만 목말랐지. 다른 모든 걸, 심지어 자신조차도 무시했어. 유일한 걱정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거였어. 스승님을 실망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무너질 테고 그게 그녀를 지금의 인간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게 했어. 새소리, 아침 햇살, 모든 게 낯설어서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아. 그 메이드 소녀는 언젠가 이 삶에 익숙해지고 싶어 해. 그게 일어나면 그녀는 히토유시가 바라는 대로 평범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걸 생각하니 주키가 기쁘고 그 젊은이도 마찬가지야. 안심이 돼서 그녀에게 감사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를 보며 안심이 돼. 그리고 그녀가 이 집을 선택해서 머물러 준 걸 감사해.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마치 고백하는 것 같아서 쑥스러워. 그 슈퍼메이드 소녀도 그 이유를 말했어. 그를 무릎에 기대게 하려는. 이게 그녀에게 히토요시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을 주니까 이제부터 악몽을 꾸면 주인님 내 무릎 위에서 자도 돼. 그 말을 듣고 민우는 정말 평화로웠어. 주키의 모습이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했으니까.